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농지과학교실은 자연현상에 대한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식과 함께 과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제공합니다. 지난 동영상까지 중요한 평면 도형의 성질은 대부분 다 살펴보았습니다.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도형의 성질이 더욱 더 잘 드러나고 이 같은 증명 과정을 통해서 도형의 성질을 더욱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도형의 크기를 계량하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형의 크기에 수를 부여하는 계량을 하기 전에 먼저 수학에서 다루는 수 전반에 대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수학에서 다루는 수는 추상화 작업의 결과물로 가장 큰 특징은 수는 수 자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수는 어떠한 관행적인 꾸밈이나 제한이 없는 단순한 수 그 자체입니다. 수를 사용하면서 수가 표현하는 대상을 제한하면 수와 대상이 함께 존재하며 수는 물리량으로 변합니다. 물리량은 지금 과학 강의에서 사용하는 그 물리량입니다. 수와 물리량의 차이는 물리량에는 지정한 대상 또는 함께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단위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는 수 자체로 끝나지만 물리량은 대상 플러스 수 플러스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대상은 생략해도 문맥에서 알 수 있으므로 보통 생략합니다. 예를 들어서 탁자 위에 과일이 놓여 있습니다. 탁자 위의 과일을 표현하는 수는 똑같이 3입니다. 그런데 사과의 개수를 표현하면 사과 3개가 되어 대상인 사과와 사과를 나타내는 단위인 개가 한 덩어리를 이룹니다. 오른쪽 바나나도 똑같이 바나나 3개 또는 3손가락이 됩니다. 좀 더 익숙한 물리량을 살펴보면 그림처럼 로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로프는 똑같은 크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로프를 표현하는 수는 로프 3토막 또는 길이 3m 또는 3km 등으로 한 토막을 표시하는 추상화 개념에 따라서 단위 표시가 달라집니다. 수를 만드는 추상화 개념이 발전하면서 수도 확대되어 오면서 체계를 갖추었는데 처음 나온 수인 자연수에서 출발하여 1차원 직선의 수인 실수를 완성하고 평면수인 복소수를 만들어냅니다. 각각의 수는 집합으로 표현하면 기호 N, R, C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 수가 가지는 힘은 연산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는 수 그 자체이므로 아무런 제약 없이 연산 규칙에 따라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산으로는 실수 집합에서 닫혀있는 사칙 연산이 있습니다. 복소수 집합에서도 사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복소수의 덧셈은 Z1 플러스 Z2는 A 플러스 BI 플러스 C 플러스 DI는 실수분은 실수를 더해서 A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DI가 성립하고 곱셈은 Z1 곱하기 Z2는 A 플러스 BI 곱하기 C 플러스 DI는 AC-BD 플러스 BC 플러스 ADI가 성립합니다. 뺄셈과 나눗셈은 덧셈과 곱셈의 예경산으로 연산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 체계와 수의 연산에 대해서는 기초수학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필요하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학의 대상은 벡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벡터는 수의 추상화 개념에 방향의 개념을 더한 것으로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화살표엔 수의 개념과 방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벡터도 확장된 수이므로 화살표 벡터 연산을 통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 연산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덧셈 연산인 벡터 A 플러스 벡터 C는 벡터 C가 됩니다. 두 화살표 벡터를 삼각형이나 평행 사변형을 그려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의 곱셈은 내적과 외적을 배웠는데 내적은 같은 방향의 크기를 곱하는 것으로 벡터 A 내적 벡터 B는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두 벡터의 사이각의 코사인 값을 곱하는 연산 규칙을 정의하였습니다. 정의에 따라서 화살표 벡터로 곱셈을 하면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여 같은 방향의 크기를 구하여 곱하는 것이 됩니다.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것이 같은 방향의 크기를 구하는 것이죠. 벡터의 외적은 수직 방향의 크기를 곱하는 것으로 벡터 A 크로스 벡터 B는 외적이죠. 벡터 A 외적 벡터 B는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내적이 코사인 세타로서 같은 방향의 크기를 구한 것이라면 외적은 사인 세타로서 수직 방향의 크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외적도 화살표 벡터로 연산을 하면 벡터의 크기에 사인 세타를 곱하여 수직 방향의 크기를 구하여 곱하는 것이 됩니다. 화살표는 도형의 한 종류이므로 좌표계를 설정하여 성분을 부여하고 성분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에 대해서는 재생 목록 벡터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고등학교 과정에서 행렬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전공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행렬과 텐서를 만나게 됩니다. 행렬은 수를 가로 세로로 나열해 놓은 결합체로 가로줄과 세로줄의 수를 곱하여 표현하는데 가로줄이 m개, 세로줄이 n개인 행렬 A는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림처럼 소갈로나 대갈로 안에 나열합니다. 가로줄을 행이라고 하여 먼저 적고 세로줄은 열이라고 하여 뒤에 적어서 m 곱하기 n 행렬이 됩니다. 행렬의 정의에 따르면 3차원 성분 벡터 A 꼴 ax, ay, ag는 1 곱하기 3 행렬과 같습니다. 물론 행렬도 다양하게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학의 대상으로 행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과 표현 행태를 한번 익혀두는 것으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텐서는 행렬을 일반화한 것인데 일반 상대론의 장방정식에 나오는 텐서는 4차원 공간을 표현하는 4 곱하기 4 행렬로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수학의 대상은 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수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수학의 대상으로 집합과 명제가 있습니다. 집합과 명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지만 여기서는 수학의 대상으로 집합과 명제도 연산을 통해 유용하게 활용한다는 것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집합과 명제를 배우는 것은 연산을 배우는 것이지요. 집합의 기본 연산에도 덧셈과 대응되는 합집합 연산이 있고 곱셈과 대응되는 교집합 연산이 있습니다. 집합 A와 B를 합집합 연산을 하여 새로운 집합 C를 만드는 연산은 A 컵 B 이꼴 C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U자로 보이는 기호가 더하기나 곱하기 기호처럼 합집합 연산의 기호입니다. 또 집합 A와 B를 교집합 연산을 하여 새로운 집합 C를 만드는 연산은 A 캡 B 이꼴 D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합집합 연산 기호를 상하로 뒤집어 놓은 기호는 교집합 연산의 연산 기호입니다. 명제도 수학의 대상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는데 명제의 연산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명제가 수학의 대상으로 연산이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덧셈에 대응되는 논리 합 연산과 곱셈에 대응되는 논리 곱 연산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명제 P와 Q를 논리 합 연산을 하여
새로운 합성 명제 R을 만드는 연산은 P 논리 합 Q 이퀄 R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V자로 보이는 계곡 형태의 기호가 논리 합 연산의 연산 기호입니다. 또 명제 P와 Q의 논리 곱 연산을 하여 새로운 합성 명제 R을 만드는 연산은 P 논리 곱 Q는 R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모양의 기호는 논리 곱 연산의 연산 기호입니다. 마지막 수학의 대상으로 오늘 주제인 도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형을 하기 전에 수를 마무리하기 위해 수학에서 다루는 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수는 크게 나누어 이산수와 연속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산수는 자연수처럼 띄엄띄엄 있는 수입니다. 1, 2, 3, 4, 5는 띄엄띄엄 있죠. 이산수는 수의 표현에 한계가 있으므로 과학에선 양자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속수는 실수처럼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수입니다. 그래서 직선과 1:1 대응이 되므로 실수로 수직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실수는 수가 연속되기 때문에 실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준점과 단위 크기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산수와 연속수의 차이는 무한에서 두드러집니다. 자연수도 무한집합이고 실수도 무한집합입니다. 둘 다 무한집합이지만 수학에서는 무한집합에서 원소의 개수가 다르다고 합니다. 수학용어로 무한의 농도가 다르다고 하죠. 실수의 연속 무한이 자연수의 이산 무한보다 더 많다, 농도가 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 무한은 집합 기호로 알레프 0으로 표현하고 연속 무한은 알레프 1로 표현합니다. 무한은 어려운 개념이지만 대부분 직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학의 기본 강의가 끝나면 무한에 대해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수학의 대상인 도형에 수를 부여하여 궤랑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형은 기본적으로 점, 선, 면, 공간의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시간을 포함하면 4차원이 되지만 여기서 2차원 평면 도형에 한정하여 다룹니다. 도형을 개량하여 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실수가 연속수로 직선을 이루는 점과 1:1 대응이 되어서 수직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직선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권장 강의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리 말하면 점과 선을 기본조수로 하는 평면 도형을 이루는 모든 점에 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는 연속수이므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준점과 단위값이 없으면 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면 도형에 수를 부여할 때도 반드시 기준점과 단위값을 미리 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점과 단위값은 임의로 편리한 방법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형에서 수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선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선의 길이를 표현하는 수를 정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준점을 잡아야 하는데 선의 한쪽 경계를 기준점으로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위값으로 또는 단위 크기로 빨간색 선의 크기로 잡으면 주어진 선은 실수를 이용하여 다른 경계에 대응하는 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응하는 수가 4이므로 선의 크기는 4입니다. 만약 같은 선에 대해서 단위 크기를 파란색으로 정하고 선에 실수를 부여해 가면 5에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도 실수는 연속수이므로 유리수로 해당 경기에 해당하는 수를 찾아서 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리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어진 삼각형의 변의 크기도
빨간색 단위값을 기준으로 할 때 밑변은 3이 나오고 높이는 1보다 큰 유리수, 빗변은 3보다 큰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무리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단위값에 맞춰서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단위값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변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이 변이 4변을 이루어야 하므로 간단히 한 변이 4인 정사각형을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값에 따라 수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 잘 이해가 되었죠. 이번엔 곡선을 결항화해 보겠습니다. 곡선은 기본적으로 직선이 휘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곡선인 원을 이루는 곡선의 길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만약 크기를 아는, 다른 말로 수가 부여된 직선을 휘어서 원을 만든다면 원을 이루는 곡선의 길이는 직선의 길이가 될 것입니다. 길이를 구할 수는 있었지만 원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으므로 매번 이렇게 구할 수가 없는데, 수학자는 원주의 길이와 원의 지름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어떤 원이든 원주의 길이는 지름의 상수배라는 것입니다. 상수에 해당하는 수를 정확히 구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상수를 문자수 파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식을 구해보면 L은 파이 D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문자수 L은 원의 둘레이고, 즉 원주이고, D는 원의 지름이고, 파이는 상수입니다. 오늘날 문자수 파이는 무리수라는 것을 알고 있고 지름보다는 반지름으로 표현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알아서 관계식을 수정합니다. 반지름의 문자수를 R이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구해진 관계식은 L 이꼴 2파이 R이 됩니다. 물론 R은 반지름입니다. 이 식이 원의 둘레를 구하는 식입니다. 여기서 상수 파이를 원주율이라고 정의하였는데 그 크기가 3.14, 59, 26, 535, 89, 793, 23, 846, 264로 이어지는 무리수입니다. 보통 3.14로 근사하여 사용하죠. 이것으로 선에 대한 계량을 마치고 이번에는 면의 수, 면의 크기를 구해 보겠습니다. 선은 점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서 만든 것이라면 면은 선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의 크기는 선을 연속적으로 모두 더한 것인데 선은 실수이고 실수는 덧셈에 닫혀 있으므로 선을 더한 면의 크기도 실수입니다. 그러므로 면의 크기를 표현하려면 기준점과 단위값을 미리 정하여야 합니다. 수학에서는 면의 단위값을 한 변이 1인 정사각형의 크기로 미리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의 크기를 부르는 이름을 넓이 또는 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수학에서는 면의 단위값을 한 변이 1인 정사각형의 크기로 미리 정하였다고 하였죠. 그림처럼 다양한 크기의 정사각형이 놓여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다 다르지만 각각의 변의 길이를 단위값으로 정하면 각각의 사각형의 면적은 1로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었죠? 만약 첫 번째 사각형에 반을 절단하여 옆으로 이어 붙여서 만든 직사각형의 면적은 여전히 1입니다. 만약 네 번째 사각형을 기준값으로 정하면 첫 번째 사각형의 면적은 단위값 사각형 4개의 면적과 같으므로 같은 것은 같아서 4가 됩니다. 면적이 4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면적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도 수 그 자체이고 아무런 단위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단위값에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등의 단위를 붙여서
물리량으로 만드는 경우에만 센티미터 제곱, 미터 제곱, 킬로미터 제곱과 같은 넓이의 단위가 표시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갑시다. 면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값 정의에 따라 면의 경계가 직선인 경우는 면의 크기를 이동하여 쉽게 면적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의 경계가 곡선인 경우엔 면의 단위값을 바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반지름이 3인 원이 중심과 함께 주어져 있을 때 이 원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 원을 단위값의 사각형으로 분할합니다. 먼저 가로 방향으로 나누고 세로 방향으로도 나눕니다. 그러면 가운데 사각형의 면적은 단위값이 16개 놓이므로 16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두리에 있는 곡선이 포함된 면은 넓이를 바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사는 가능해도 정확한 값을 바로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수학에선 실수가 연속된다는 성질에 근거하여 적분을 이용하여 구합니다. 면은 선이 연속하여 이동하면서 만드는데 큰 원은 작은 원이 연속으로 이동하면서 만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으로 이동하는 원의 둘레를 모두 더하면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연속수를 더하는 것은 정적분이 적합하므로 정적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하는 원의 반지름이 r인 경우에 원의 둘레는 앞에서 구한 것처럼 2πr로 정해집니다. 이 원주가 원의 중심에서 라저 r까지 연속으로 이동하면서 만든 면의 크기를 정적분으로 구해보면 적분 구간이 0에서 라저 r까지이므로 인테그랄 0에서 라저 r 2πr dr이 됩니다. 적분식을 계산하면 πr 제곱 구간은 0에서 r까지죠. 구간을 대입하면 πr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므로 결과값은 결과값으로 πr 제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름 라저 r을 일반 면수 스몰 r로 바꾸면 반지름이 스몰 r인 원을 이루는 면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πr 제곱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죠. 선과 면의 크기에 이어서 이번엔 각의 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은 한 점을 지나는 두 반직선이 기준선에 대해서 기울어진 정도, 즉 기울기를 나타내는 도형으로 정의합니다. 그림처럼 주어진 한 점을 한 직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직선이 이 점을 지나도록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직선은 처음 직선과 겹칠 수도 있고 기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점을 기준으로 두 반직선이 벌어진 정도, 한 반직선을 기준으로 기울어진 정도, 다른 말로 기울기가 각이 됩니다. 그림처럼 두 선이 겹치는 경우는 전혀 벌어지지 않았으므로 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숫자 0의 추상 개념에 따라 각의 크기를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점과 기준선에 대해 다른 선이 기울기 위해서는 다른 선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연속으로 회전하며 벌어진 정도가 점점 커집니다. 앞으로 움직이는 다른 선을 동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동경이 처음부터 계속 회전하여 기준선까지 돌아왔을 때 한 바퀴 회전하면서 만든 각을 1회전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각은 동경이 연속으로 회전하면서 크기를 변경하고 있으므로 각의 크기는 실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을 발견한 것은 아주 오래 전으로 각을 표현하기 위해 60분법을 사용하였습니다. 60분법은 1회전각을 360등분한 다음에 하나의 등분을 단위 값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 값이 1cm처럼 한 가지로 고정됩니다. 이 고정된 값을 표시하는 단위로 도를 도입합니다. 그러므로 1회전각은 정의에 의해서 360도가 됩니다. 물론 직각은 90도가 되고 평각은 180도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60분법으로 각의 크기를 표현하여 사용하는 데에는 큰 불편은 없으나 수학에서 사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에서 다루는 수는 연산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도 같은 단위가 있으면 연산에 제약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다루는 수는 수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표현법을 만들어내는데 이 새로운 표현법을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준선에 동경이 주어져 있을 때 동경이 1회전하면 동경의 경계가 그리는 좌치는 원이 됩니다. 이렇게 회전하여 만든 원에서는 동경이 회전한 만큼 호의 길이도 변합니다. 따라서 동경의 회전이 각이므로 각의 크기를 호의 길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호의 길이는 선의 길이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처럼 같은 각이라도 호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반지름의 영향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데 반지름으로 나누면 반지름이 단위값 1인 원의 호가 됩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1인 원에서 호의 길이로 각을 표현하게 되어 변하지 않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림에서 보면 반지름이 단위값이 되는 원이 되므로 호의 길이는 항상 일정합니다. 이해가 잘 되었나요? 이렇게 호의 길이로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호도법으로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수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의로 주어진 반지름이 R인 원에서 각 세타를 재려고 합니다. 이 원에서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이 원의 반지름 R로 나눈 값이 반지름이 1인 원의 각의 크기를 표현하게 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세타는 R분의 L이 됩니다. 이 수식의 차원 분석을 해보면 분자도 길이 차원이고 분모도 길이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분모 분자의 단위와 차원이 어떠하든 약분이 되어서 연산의 값은 차원이 없는 수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가 각을 나타내는 경우엔 수에 라디안 줄여서 LAD를 붙여서 각이라는 것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라디안은 도나 센티미터 같은 단위가 아니고 단지 수가 각을 표시한다는 일종의 꼬리표입니다. 어떻습니까? 60분법과 호도법에 대해 잘 이해가 되었나요? 지금부터는 호도법으로 실제 각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호도법으로 1회전각은 원주 2πr을 반지름 r로 나눈 것이므로 2π 또는 2π 라디안, 숫자로 표현하면 6.28 라디안으로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평각은 파이 라디안, 직각은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1라디안은 그림처럼 반지름이 R인 원에서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같은 각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각이 1라디안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어떠한 수의 라디안이든
대응하는 각을 작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1회전 각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응하는 일반 각에 대해서는 삼각함수를 배울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도형의 크기를 표현하는 도형의 수가 잘 이해되었나요? 또 수학의 대상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는데 수학을 크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평면 도형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형으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